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득표 경쟁이 하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 후보들의 기싸움과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간의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3년 연속 관저에서 전국 구상을 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대 관심은 과연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포함한 개각 여부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계 휴가에 들어가셨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 전국 구상이 이루어지리라고 그게 믿습니다. 인사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정치권으로부터 정쟁을 위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쇄신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대표,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사쇄신이 수행돼야 한다. 정치권이 정쟁을 위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원장님, 우병우 수석의 거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변수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시점만 남았다고 봅니다. 언제가 시점일 건가 모르겠는데요.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 여부도 초점이 되겠지만요. 민정수석으로서의 과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또 그 이전에 이제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과정에서의 사실상 검증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민정수석에 있다. 이렇게도 뭐 크게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사실 여부, 진실 여부도 이제 밝혀져야겠지만 그 이전에 현재 이거 민정을 맡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조금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셔가지고 뭔가 이제 휴가를 갔다 오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시겠죠. 정리하시고 보면 되게 그동안에 휴가를 마치면서 인사도 새롭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 해에는 저도에 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직접 저도의 추억이라고 모래사장에 썼던 글씨까지 사진도 공개하고 영예 시절에 갔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김기춘 실장으로 바로 교체했었죠. 그런데 사실 매년 하계 휴가 직전에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해는 이제 1년차 출범하고 나서 뭔가 기존의 멤버들에 대한 세대 교체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다시피 이제 바로 세월호 참사 사건 있는 이후에 갔었고 지난해에는 메르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상 휴가 가기 전에 일부 인사가 있었죠. 20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나서 청와대 수석급들 절반가량 교체했지 않습니까? 실장까지 포함하면은. 그런데 이후에 녹취록 사건에다가 지금 우병우 수석 문제가 터져서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사실도 개각 문제는 전반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얽혀서 일부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 휴가를 마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일정한 인사가 있을 거다라고 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 흔들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팩트는 정확하게 어떤 딱 집어내는 사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설만 갖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의혹을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혹의 중심에 우병우 수석이 서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라. 그럼 물증을 제시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연기는 나는데 과연 팩트가 뭐냐? 그래 연기만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물러난다는 걸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냐면은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리는 뭐 민정수석뿐만 아니고 수석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그런 자리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세 가지가 부여된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정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하나는 성실해야 된다. 정직하다는 것은 청렴성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명감이라는 것은 애국심을 갖고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성실하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는 결국은 가장 그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가는 자리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어떤 그 성실성, 충성도 이런 측면에서 예. 좀 누가 됐다면은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본인이 물론 억울할 수도 있죠.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그냥 설만 갖고 대통령께 누를 끼쳐서 물러난다. 예. 그럼 결국은 본인도 면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당, 야당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관련해서 과연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예. 자리에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있을 건데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또 마치고 예. 이 휴가를 마치고 만약 인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인사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그 자리에서 과연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있겠느냐? 이야기들 때문에 네. 물러나야 된다 우병우 하는데 수석. 본인 스스로 네. 거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마침 또 일주일 정도 있다고 주어졌으니 그때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우병우 봅니다. 수석 평상 업무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허성우 시장 지적했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강한 사람이 민정을 맡는데 동시에 뭐냐 민정이란 쪽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에서 민심하고 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라면은 민심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죠.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일반 언론을 포함해서 민심들이 과연 어떤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거라는 점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우병우 수석이 설사 물러나고 싶어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정 흔들기 때문에 당신이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든가 리더십이 더 힘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구심력이 흔들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문제를 끌고 갔을 경우에는 흔들린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당의 차기 당권 유력 주자들도 대부분 우병우 수석 스스로 거취를 정하든가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청와대 수석급에서 비위 비리 의혹이 있을 때 작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적 이관입니까? 첫 적용 네.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든가 청와대 수석급 이상에 대해서 비위 의혹이 있을 때 감찰해가지고 이래저래 따져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정리를 하고 또 고발 대상이 되면 고발 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연히 감찰관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감찰관이 작동을 해서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렸고 어떤 문제는 덜 풀려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조치하도록 했고 이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그거는 우병우 수석이 물러난다는 전제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터졌으면 자동으로 작동하게 제도까지 도입됐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임명한 자리를 또 검찰 관련 가장 권력이 센 민정수석 문제를 과연 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다시 돌아보면은 의문부호가 그때 선언했던 생긴다. 대로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확인해주는 경험적인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요. 이런 느낌이 정국에 듭니다. 이런 정국에 박 대통령 최근 지지도를 보니까 또 여론은 또 2주 연속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 사장님. 이런 민심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드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겠냐.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정 아젠다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대북 문제입니다. 안보. 지금 예. 안보죠. 이 사드 문제는 결국 이제 북한의 그 실험과 관련해서 미사일로. 우리의 예. 어떤 대응에 확실한 어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보수층들의 어떤 지지층 이런 것들이 좀 결집이 돼서 지지층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2주 연속 왜냐하면 2주 동안 계속 지금 줄곧 지금 사드 문제로 대통령의 예. 어떤 확실한 신념을 북한에 대한 제재에 확실한 신념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이런 어떤 측면을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호재거리가 될 수 있죠. 우수석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안보 문제가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다. 와닿는 거죠. 예. 그런 문제시군요. 사실 그런데요. 지금 전당대회 앞둔 새누리당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비박계 주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그동안 우수석 문제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친박계 주자들도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 봉급 생활자들이라든가 또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어떤 1,300억이 넘는 그러한 어떤 거래, 말하자면 그게 부정이 있었든 없었든 또는 거기에 어떤 부적절함이 있었든 없었던 걸 떠나서 그러한 어떤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봤더니 액수 자체가 아까처럼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액수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정현 의원 부정이 있었든 없었든 일반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 원장님 오늘 아침 라디오 진행에서 이정현 의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신 발언이 있는데 예. 당심 어떻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의혹만 가지고 단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요인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말끔하지가 않다. 적어도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면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야 될 것인데 1,300억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것저것 계속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예. 과연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있을까? 이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정현 의원도 예. 본인도 그렇게 좀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사를 해보면 우병우 수석에 관한 당의 당권 주자들 중에서 그나마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했던 쪽 이정현 의원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그렇게 단죄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계속 버티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본인도 그런 정도 상황까지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예. 아마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마 그 출구 전략을 좀 짜는 게 아니냐 그런 예. 느낌을 받는 게 일단 정무위에서 나와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 일단 제가 볼 때는 뭔가 청와대하고 교감점이 있은 상태에서 뭔가 우수석을 좀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당 대표 경선에 나올 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물러날 우수석이라면은 그래도 당 대표를 나섰으니까 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면이 좀 다분히 깔려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바로 청와대에 하고 관련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사실 정치적으로 좀 물론 민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치적 사태를 갖고 논란을 중심에 세우는 것보다는 예.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꾸 이런 외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대표 경선에 나갈 주자들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당권을 갖겠다고 하는 주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쇄신의 출발점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쇄신을 정면으로 그렇게 쇄신을 원한다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관련된 부분을 손을 대야죠. 짚어야 된다. 예, 그거는 다 놔두고 내버려 두고 자꾸 그 외적인 부분을 갖고 이제 걸고 넘어진다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철학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정 운영 방식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과거에 보면은 비서실장까지 되게 건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있고요.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정도는 조금 전에 허성우 이사장 얘기했다시피 당청 간에 조금 뭔가 의견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뭔가 질의응답 과정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은 그게 뭔가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이 될까 해가지고 국회 올 것이 아니라 검찰에 가라 이런 얘기할 정도로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는 청와대 쪽 정무수석하고 조금쯤 조정되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와서는 일단 시침이 뚝 떼고 이제 정상 업무 수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당에서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도면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네. 이 문제를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방향이든 간에 뭐 정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일주일간의 휴가, 닷새라는 휴가 기간에 과연 여론의 민심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자, 새누리당 전당대회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당대회가 더욱 불붙는 양상입니다. 비박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출마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미 출마를 선언했죠. 정병국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영향은 미치겠으나 지금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오신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가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반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죠. 이 출마를 하시겠다 하는 데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럼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정병국 의원 영향은 미치겠으나 갑작스럽게 나오는데 쉽겠느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사장님 사실 이렇게 되면 친박계에 이어 비박계도 이른바 난립하는 것 아니냐 단일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컷오프 제도를 도입한다니까 컷오프에 이제 떨어진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타를 받겠죠. 그러나 이제 그 5명 안에 드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비박이든 친박이든 단일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룬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룰에 의해서도 이제 이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이 후보가 난리되면은 예. 20% 이하의 지지를 얻고 또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정통성의 문제. 당대표의 권위가 떨어질 예. 수도 있고 누가 그걸 마음으로 승복하겠냐 이제 이런 차원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비박과 친박 간의 사전 조율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김문수 전 지사가 또 이제 출마를 의도를 굉장히 비춘 겁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국회의원이든 출마든 대통령 출마든 당권을 출마하든 명분을 좀 축적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 지사는 지금 당장 당권을 도전하기에 명분이 조금 축적이 약하다. 물론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그 설득이 있겠나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대구의 소위 말하면 TK 중심 대구 그것도 중심지인 수성에서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한석을 그저 줬다고 봐야 되는 거야. 여당 입장에서. 그죠?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앞마당에서 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책임감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생각지도 않고 내가 당권을 출마하겠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권 주자의 자칫 낙선할 경우에는 대권 주자의 길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상당히 모험을 했죠,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 대구 수성으로 갈 때도 그렇게 깔끔하게 명분을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기에 TK 중심에 가서 국회의원 하는 것이 본인이 차기의 대권의 길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판단 속에서 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이제 명분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의원하고 그렇게 맞섰던 그런 구도에 대해서 그렇게 명분이 말끔하지 못했는데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이번에 안 됐죠. 네. 이번에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새누리당 계열의 유력 주자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김문수 전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인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별로 해석의 대상도 아니었었죠.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나왔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비박들도 과연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쉽겠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절차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6명까지는 이제 컷오프를 하지 않고 한다는 과정. 그다음에 6명이 넘어서 7명부터는 5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되는데 줄이는 과정 속에서 컷오프 되면서 제도에 따라서 컷오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득표력을 확인하면서 득표력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합의에 따라서 우리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앞선 사람한테 가자라는 방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비박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자치단체에 있거나 전에 자치단체장을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가 남경필 네네네. 경기지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비박 계열 진영 속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예. 비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비주류라는 표현을 쓰자고 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도 이번에는 비주류가 당 대표를 맡아야 새누리당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쪽이든 간에 당선 가능한 전략을 쓰고자 하니까 어떤 방식이든가 당선 가능한 쪽으로 조금 모아질 그런 길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친박계의 홍문종 의원도 사실상 출마를 결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절대 강자가 없는 가운데 결국은 계파 싸움으로 계파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겠느냐, 세대결로 번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여러 명이 나와버리면은 예. 경우에 따라서 계파가 무의미해질 수 있죠. 오히려 희석될 수 경우에 있다. 따라서 특히 친박의 경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권력이 아주 세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친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몇몇 강성 친박만 빼놓고 과연 구체적으로 친박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 점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 그제 인터뷰 등에서 홍문정 의원이 되게 가는 쪽으로 결정한 것처럼 나오는데 아직 27일까지 서청원 의원 중심으로 모이는 회동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해봐야 알 겁니다. 거기다가 범친박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보니까 잠시 후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주영 의원도 그쪽에 넓게 보면 해당되고 있고 마지막까지 간다는 분위기가 있어서요.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전략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후보 구도가 그대로 결정됐다. 딱 결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조금 일정 더 있다라고 봅니다. 선거판 구도가 아직 짜여진 건 아니다. 네, 그런 아직도 말씀인데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친박계 홍문정 의원의 출마 가능성 또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판세가 조금 흔들릴까요? 제가 볼 때는 출마 가능성 쪽에 무게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친박계에서 서청원 지금 의원이 물러남으로 해서 출마를 고심을 하다가 일단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포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아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간판 스타가 친박에서는 없는 겁니다. 최경환 뭐 의원도 이미 일찌감치 불출마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지금은 뭐 친박계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어차피 친박이나 친이나 단이나 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이제 친박이라는 분들이 이번에 그 당대표 출마할 적에 이런 선언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했다면 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돕겠다 하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네. 그래서 나는 친박이다. 떳떳하게. 이렇게 하면서 당대표를 출마하는 진짜 아주 그냥 정직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한테 지지를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개파 정치를 청산하자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 나는 박 대통령이 개파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정직하죠. 다 오히려 몸은 정직하다. 전부 다 마음과 몸은 친박 쪽에 가 있으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다. 뭐 당 개혁하겠다. 그거 당연하죠. 개혁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맞지 않다. 그렇죠. 형용모순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이제 지금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 중에서요. 이정현 의원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밀접하고 사람들이 복심이라고까지 불리는데 친박계 얘기할 때 그렇게 친박계를 많이 분류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직접 해왔는데 본인이 친박이고 온박이다. 이것은 맞지만은 본인이 계파를 형성해서 대통령 이름을 팔거나 파벌로 행동하는 폐쇄적인 그런 친박은 아니다. 친박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간다고 얘기하니까 구도에서 분명하게 이정현 의원이 현재로서는 끝까지 간다는 그런 게 있죠. 그걸로 보자면 경선 구도에서 역시 한 사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친박계라고 하는 것이 단일 세력으로 모인다거나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느낌이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분석하는 분들이 과연 지금 주자들이 친박 본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라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정현 의원의 경우 최근 뭐 한두 개 조사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워낙 여러 명 조사하니까 뭐 조금만 나와도 그러긴 하지만은요. 뭐 1등 나온 것도 해가지고 본인이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고민되면서 심지어는 뭐 상시 공천제까지 얘기하고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단일화 하기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주자들 이번 주말 선거 공약을 제시하면서 열띤 행보를 보였는데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김용태, 이정현, 정병국 의원 가나다 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9살의 당대표 김용태의 새누리당을 말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그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선이 된다고 치면은 당 대표가 바로 양복을 입은 모습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잠바와 면바지를 입은 당 대표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집을 짓겠습니다. 중도 세력까지 모두 새 집에 모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49살 김용태의 새누리당 만들겠다. 정병국 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큰 집을 만들겠다. 여러 공약들 주말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세 후보 모두 지금 5 후보가 다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뭐 조금씩 좀 찰나요. 차이는 있지만 그런 취지 얘기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도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하고 당선이 됐는데 사실 지난 총선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향식 공천 자체는 전혀 뭐 흠잡을 데 없고 그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건 공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상향식 공천이 현실에 부합하느냐,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얼마나 이게 보완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제가 당의 이제 사무부총장하고 이런 경험들을 당을 만들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상향식 공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하기는 조금 부족한 게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은 좀 비현실적이라면은 상향식 공천제를 하려면은 제대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제대로 미리 정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혼합적으로 한다면은 또 지역적으로 호남 또 영남 이쪽으로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공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략 공천과 상향식 공천을 혼합해서 어떤 지역에는 상향식 공천을 하고 어떤 지역은 지역 특성상 공천 뭐 상향식 공천이 아니고 전략 공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좀 두 상황을 조합해서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어쨌든 상향식 공천제를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예를 들어 차기 당권 주자들이 또 상향식 공천제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당에 있는 분들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저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의문점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상향식 공천제를 하겠다 했는데 저게 완전히 작동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요. 차기 대선 구도하고 맞물려 있는데 과연 이게 되겠냐면 그렇다면은 차라리 상향식 공천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면은 그렇다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같이 좀 공약을 내걸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지금 허 이사장 지적한 대로 만약에 상향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정한 영역의 후보군들이 있다면은 그걸 자의적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자의적인 공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좀 규정해 놓으면은 조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향식 공천의 경우 이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도 제가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분명하게 과도기적인 한계는 있을 겁니다. 현재는 이게 상향식 공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현역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을 감안하면서도 상향식 제도를 그대로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과도기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상향식을 갈 것인가 이걸 조금 결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야를 포함해서 항상 아시겠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새로운 공천 방식을 항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무성 대표 체제일 때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헌하고 당규에 정하려고 하다가 계속 갈등 과정 속에 있다가 조금 덜 정한 상태에서 이제 공심위로 넘어가서 이한구 위원장 이런 점 충돌이 생기고 했었는데요. 그 점에서는 과연 이렇게 마음대로 또 선거도 바꾸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정병국 후보의 의원의 경우 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3분의 2를 넘지 않으면 바꾸지 못하도록 당헌에 못 박아둬야 된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게 지금처럼 일상화돼 가지고 이거 상당히 당의 다른 개혁과 맞물려서 꾸준하게 논의가 되는 과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 상향식 공천이 된다면은 그것이 기본적인 공천의 원리가 된다면은 당 역시도 중앙당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정당이 아니라 바닥으로부터의 정당, 분권형 정당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것을 중앙당이 좌우하는 시스템이 안 되죠. 만약에 공천 문제가
하부로부터의 상향시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마 정당 체제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큰 변화를 같이 맞물려야 네.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나라에서의 국고 보조도 중앙당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 간다든가 다양한 방식이 같이 맞물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상향식 공청제가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우리 원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당원의 규정을 좀 더 오픈을 시켜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4.13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진성당원들이 대거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론조사. 예. 이 여론조사를 앞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론조사 규정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네. 안들을 사전에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상향식 공천제를 지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당의 구조 자체, 정당의 큰 개혁을 밑받침으로 한 논의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정치 행보에 기지개를 펴는 것 같습니다. 비주류 중에서 1등할 사람을 밀겠다 이야기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실까요? 비주류 성격의 후보들이 당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1등한 사람 밀겠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김무성 전 대표, 나는 비주류다. 또 1등을 할 사람을 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장님, 서청원 의원이 오는 27일 친박계 의원 50여 명을 만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대리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서청원 의원 처음에 고리를 그렇게 끼워버려서 그런가 활선되는 원로면은 당의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 한쪽 계파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을 위해서든 새누리당을 위해서든 바람직한 모습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었죠. 본인이 그 상향식 공천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약까지 내세우고 대표가 됐었는데 결국은 하지 못한 것은 자기의 무능력이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었는데 대신 그렇게 자기가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가 지금까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엔 그걸 벗어나서 뭔가 바꿔야 된다 그런 입장을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비주류에 있던 사람이 정면에서 당의 중심에 서야 된다. 예.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될 만한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것인데 저는 뭐 후보군들이 다양하겠지만은 김무성 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예. 것이다. 아까 김문수 이제 전 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사실상 각 후보들의 경쟁력이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한다면은 김무성 전 대표의 조정 능력에 따른 비주류의 누구로 조정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과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런 그렇게 면에서 봅니다. 서청원 의원도 친박계의 어떤 결속 재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언론들이 친박계 조정이라고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비박이라고 하지 않고 비주류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점에서는 아마 김무성 대표도 애초에 친박의 집결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새누리당이 뭔가 모든 사람을 껴안는 통합의 분위기로 간다든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27일 날 친박들이 50여 명이 결집한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 내부든 간에 일반 국민 여론이든 간에 그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새누리당 그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핵심이 뭐냐면 막후 정치를 살펴봐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서청원 의원하고 김무성 대표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서청원 대표는 그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서청원 대표 입장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서청원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친박을 민다는 건 뭐냐면은 원외에서 대선 후보를 데리고 오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는 상당히 충돌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본인도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반영시키려 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친박 친이라는 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간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당 대표 후보들도 중요하지만은 막후에서 움직이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역학관계 네. 이것도 상당히 지켜볼 만한 하나의 그런 변수 중에 의미에서 하나다. 서청원 의원의 이런 행보가 이른바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 개편의 하나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수순이다. 그것도 염두에 둘 겁니다. 그리고 28일 날 당 경선에 나갈 사람들 후보 등록일입니다. 근데 27일 날 우연하게 전날. 만나거든요. 네. 27일 날 어쨌든 범친박들이 만나니까 거기서 뭔가 후보 단일이라든가 무슨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가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그날 결과 이후 보면은 네. 뭔가 가시적으로 또 이 김무성 대표도 거기에 따른 대응할 대응할 수 만한 있는. 또 뭐 행보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이 현재 야당처럼 대표 선출하는 것하고 최고위원 선출하는 것 분리를 구분해서 하지 해서.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의 대상들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최고위원 후보군들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표를 동원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한 아마 이게 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 관계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것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아까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고려한 전략 그 차원에서 저는 예. 친박의 의미를 강조시키는 것은 차기 대권 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한쪽에는 계속 대권을 겨냥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있고 한쪽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유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 본인이 친박으로 이미지화된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 가려고 할 것인가 등을 보면은 만약에 대권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도 예. 다른 방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반복적으로 듭니다. 사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실 막후에서 단일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모종의 좀 이야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이번 경선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세 사람은 사실 원래는 같이 정치를 한 사람들이에요.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누가 정했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입지가 앞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친박을 선택하기보다는 비박을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입지를 강화시키고 또 어떻게 자기들의 대선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차차기를 노리더라도 그 물꼬를 트는 당대표를 아마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비박들과의 중심으로 뭔가를 연계관계를 해서 예. 자기들을 훗날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비박계를- 정치라는 것은 예.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공짜 점심 없다. 어제 저기 오늘 뭐 동제가 되듯이 예. 자기와의 이해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번 종목에서 떨어졌지만은 또 새로운 그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박이든 친박이든 자기와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밀었을 때 당선이 된다면은 예. 본인도 앞으로 자기 당내에서 막 경선을 대선 경선을 한다면은 본인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런 그렇다면- 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박계 후보가 오히려 자기들의 향후 진로에 정치적 진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 보면은 예. 그렇게 친박계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동안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당의 당 대표 정도의 경선 과정을 보면은 대체로 민심을 반영하는 네. 쪽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 후보들 이제 뽑는 과정은 당의 권력자가 낙하산식으로 찍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하고 조금 어긋나더라도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당 대표 정도는 당 내부에서만 한정해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되게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 완전하게 친박이 주도하고 있던 19대의 경우도 중의원 선출직의 경우에 국회의장 후보든 아니면은 서울시장 후보든 간에 대체로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갔었죠. 예. 오히려 친박이 가고자 하는 쪽과 다르게 가고 그랬었는데 그 점에서 민심을 반영할 걸로 보고요. 지금 얘기했던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과거에 뭐 쇄신연대든 간에 당의 쇄신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20대 국회 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는 본인들의 당의 전면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러면서 지금 정비하는 조직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는 그냥 간헐적으로 언론에 인터뷰한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번에 당의 전대 과정에서 좀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향후 권력 구조를 짜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네. 이 지금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은 어떻게 보면은 세대 교체에 가장 잘 먹히는 후보군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전대에서 아직까지 본인들이 지금 잘 내세우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새누리당 전대에서 간판 스타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세대 교체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대 교체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출을 못 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 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세대 교체를 통한 당대표라면은 오케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세 명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 세대교체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교체 세력들이 주도하는 세력들이 불거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상처, 이미지를 갖게 됐고 반면에 또 이른바 비박으로 이렇게 지적이 된 쪽은 심지어는 김무성 대표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려웠고 그래서 이래저래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 속에서 그동안 했는데 이제 아마 당의 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세대가 당에서 지지계를.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제 정비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녹취록 파문이 아직도 정확하게 새누리당 내에서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자. 한데 이번 새누리당 당윤리위원장 이진곤 위원장이 가만 덮어놓을 일은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친박께서는 옥새 파문, 살생부 파문도 조사하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신임 이진곤 위원장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솔직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당의 역학관계 속에서 과연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문제하고 또 하려면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전대 이전의 과정에 8월 9일 이전의 과정에 이게 일정한 순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8월 9일 전대 이전에 이것저것 가리는 진상 규명이라든가 책임 문제까지 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은 일단 덮어야 된다고 봅니다. 덮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저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만약에 그 김성애 지금 전 의원으로 의원이?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거 공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그 경선에 탈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에도 자그맣게 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치 도까지도 건드려가면서 이것을 폭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까발린다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 불신만 하고 혐오만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게 아마 사실은 다른 일의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이 성공이 되면은 입 다물고 있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번에 20대 총선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새누리당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도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가세 등등 여러 이야기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짚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